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이 물론 독서 다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문학 독서는 3대장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3대장. 보통 뭐예요? 철학.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학 윤리. 그 다음에 과학. 그 중에서도 물리 계열 싫어하시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싫어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 이번에는 드디어 경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경제 지문 물론 어려워요. 대부분 나오면 어려워요. 맞죠? 근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번 경제 지문은 다른 때보다는 좀 쉽게 계산 공식도 되게 쉬웠어. 다른 때보다는. 경제 지문을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문장으로 된 내용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 줄 알아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수학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답을 도출할 경우가 나오잖아. 그래서 싫어하잖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와씨 나 이거 못해가지고 문과 왔는데 또 수학이네. 수학을 피해서 왔더니 또 수학을 만나고. 쌤은 수학보다는 이제 여기 뭐 수학이 아니고 사실 산수니까 물리 지문 풀 때마다 너무 짜증나. 내가 물리를 못해서 문과에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또 물리를 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지. 그럴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막 그 힘, 절규량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풉니다. 화가 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선생님이 돼서 풀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지문은 경제 지문이고요. 다행히 난이도가 고2 문제 치고는 어렵지 않더라 라는 거였어요. 물론 공식화 시켜서 수학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한 5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였으니까 걱정 없이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자, 지금 첫 문장에 지금 물가란 이런 것들이고 맞죠? 그래서 물가 변동은 결국 이런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가 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 지표를 일컫는다. 아, 물가 지수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합시다. 지수라, 지수 또 나와요.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 지수가 115라면 이것은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이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물가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마트만 가도 이마트 하나만 가도 물건이 뭐 몇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조사하겠어.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 지수를 구한다. 몇 가지, 그러니까 꼭 보통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혹은 돈이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사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참 재밌는 기사였는데 코로나 때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이 막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몇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편의점 사용이 늘어났어요. 일단 마트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편의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아주 급할 때 소량만 사지 많이씩 사지 않잖아. 근데 편의점에서 막 담아. 여유가 생겼다는 거지.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그거 보고 정말 웃었거든.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소주를 안 먹어요. 소주의 그 뭐라 그래 판매 증가량보다 뭐 먹어 돈이 있으니까 와인과 양주를 먹습니다. 그걸 어디서 사?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양주와 와인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와인, 소주 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런 것 같은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 지수를 구한다.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 지수부터 구하게 되는데 가격 지수라 또 나와. 이거는 올린 다음에 하자. 지금 계속 뭐뭐란 계속 나오고 있어. 이건 뭐야? 그 개념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가격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개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 이 원장님 티에 빔이 맞춰지다 보니까 쌤 지금 보시면 목까지 턱까지 나오냐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갑니다.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또 단순 물가 지수라고 한다. 계속 개념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 물가 지수로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격 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치 체감 물가에 근접한 결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꼭 필요한 게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 그죠? 꼭 사야 되는 게 있어. 집에 샴푸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를 한대. 그래서 이때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후 합하여 얻어지는 값을 가중물가 지수라고 한다. 가중물가 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소고기 뭐 예를 들어 한우는 비싸고 돼지고기는 예를 들어 싸다. 요즘 돼지고기도 비싸지만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시민들이 소고기는 한 번 먹을 때 돼지고기는 10번 먹더라 이거야. 그럼 가중치는 뭐가 더 높을까? 당연히 돼지고기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중물가지수라고.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가계에 영향이 큰 거겠죠. 자, 그 다음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먼저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지금 체크를 해볼까? 하나는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 맞죠?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게 되고 경기가 불황이면 수요 감소로 하락을 하게 된다.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물가지수의 역할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현재의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T라는 연도의 금액은 현재 금액을 T년도 물가지수 분의 현재 물가지수로 나눈 거래요. 됐죠?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이게 결국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지수 등락률인 거죠, 이게. 자, 갑니다. 다시.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원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 이게 명목가치. 그 다음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의 금액은 실질가치에 해당한다. 됐죠?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제 다른 얘기예요.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로 나눠줘요. 이번에는 소비자 생산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다.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죠?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입장이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오지만, 맞죠? 내가 예를 들어 맨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야. 근데 지하철 요금이 한 번에 200원씩 올랐어. 그럼 하루에 400원이 오르고 그게 한 달로 치면 얼마고 막 이렇게 계산이 되면 소비자에겐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맞죠? 하지만 기업에게는 어때? 기업과 지하철이 관계가 있을까? 지하철 요금이? 관계가 없겠죠. 왜? 물건을 그 생산을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 생산 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 지하철 요금은 생산 원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철판 가격의 인상은, 자, 철판이잖아. 그 스틸판의 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예를 들어 1m 곱하기 1m짜리 철판이 원래 10,000원이었어. 근데 12,000원이 됐대. 여러분들, 일반 소비자가 그 철판을 살 일이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12,000원으로 오르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지. 느낌이 없어. 그렇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아이씨, 10,000원에서 12,000원이나 됐네? 그럼 어떻게 돼?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나중에 그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때 가서야 소비자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 TV라면 TV 값이 올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단계가 거쳐지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이 된다.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경유는 그 휘발유 경유 알죠? 저기 주유소에서 넣는 그 경유.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보다 훨씬 크다. 반면 채소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공장에서 얘들아 회사에서 채소를 소비하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겠지.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을 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보다 크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 가계 소비 지출액 기준이므로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으로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의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철판 얘기, 쌤이 예를 들었던 게 그거죠. 처음에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철판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어. 하지만 생산자가 그 철판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그럼 그때 소비자는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가격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정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을 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된다.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이 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그것이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한 몇 차례의 가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그 영향이 도달하게 되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서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해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생산자의 물가지수가 오른다면 결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르자 그랬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걸 골라보자. 자, 1번 물가와 물가 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어디 나왔어? 1문단 맨 처음에 나왔죠. 물가란 어쩌고저쩌고 그 밑에 줄 바로 셋째 줄에 물가 지수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1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번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문단의 첫 번째 문제 딱 보시면 바로 나와요. 물가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하면서 쭉 그것에 대한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쉽죠? 3번 물가 지수의 용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어디 나왔냐면 세 번째 문단에 또 너무 대놓고 이러한 물가 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라고 딱 나와버렸어. 아, 쉬워. 여러분들 실제 수능이 이럴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이럴 확률은 많이 낮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러하죠. 자, 그 다음 4번 물가 지수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자, 물가 지수란 뭐뭐뭐야 라는 이야기까지만 나왔지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어 라는 얘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 뭐 시대별로 뭐 옛날에는 물가지수가 이러이러한 것을 말했는데 뭐 2000년대로 넘어오니까 물가지수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는 걸로 바뀌었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건 몇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가? 3번 문단에서 역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3문단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거기서 쭉쭉쭉쭉만 내려가면 다섯 번째 줄에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됐죠? 내려가서 39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군. 이거 어디 나왔냐면 계속 나오네. 3문단에 나옵니다. 3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상품에 의한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 맞죠? 2번 물가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낚시를 당하면 안 되죠. 정답이 2번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잘 낚이는 유형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무슨 순서가 바뀐 거야? 물가지수가 시장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 변화가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위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인 거예요. 3번에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실질 가치를 구해볼 수 있겠군. 그 공식 나온 그 바로 밑에 줄 이처럼 해서 그쪽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번에 현재의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을 할 때 현재의 물가 지수가 과거의 물가 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이 적어지겠군 그랬어. 자, 그 공식을 보시면요, 여러분. T년도 금액에다가 이거는요 지금
현재 나누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모가 t의 물가지수. 맞죠? 분자가 현재 물가지수.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자, 이게 커지고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수 전체가 커지는 게 되겠죠. 이 수 전체가 커지면 나누기이기 때문에 t년도의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지? 얘들아 봐봐 이거잖아. 현재를 예를 들어 그냥 10인데 나누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5로 나눌 때가 있고 2로 나눌 때가 있을 때 2에서 5로 숫자가 커지면 답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오히려 거꾸로 작아지게 되죠. 반비례잖아 나누기는. 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5번도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아이고 뿅 아니야.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기억이 어디 있냐? 아, 저기 있네요. 40번 문제 바로 왼쪽에 있네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이 된다. 왜 그러느냐?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품목과 생산자 물가지수를 조사할 때 그 대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라면 예를 들어 쌀, 배추, 또 소주, 또 뭐 있을까? 맨날 먹는 거 돼지고기 요런 거겠죠.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를 조사할 때는 그거의 원재료 아까 얘기했던 철판, 경유 요런 거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조사 대상 품목군 자체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물가지수가 다르게 작성이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1번. 드디어 나왔네.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계산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아래의 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기준 시점 대비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자료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A라는 물건은 가격 지수가 104가 되었고 B와 C는 110이 되었습니다. 근데 A가 되게 중요한 물건인가 봐. 얘는 가중치가 0.6이나 되고요. B는 0.3, C는 0.1입니다. 됐죠? 자,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는 이 가격 지수만 놓고 평균치를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04 더하기 110 더하기 110은 324. 324 나누기 품목이 3개니까 하나, 둘, 셋. 324 나누기 3은 108 해서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건 10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중치를 집어넣고 계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아까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이 문단에 나와 있죠. 이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화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단순 물가 지수라고 한다. 자, 이게 지금 단순인 거예요. 단순 물가 지수는 지금 요거 3개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108이야. 맞죠?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 물가 지수의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맞죠? 중요도에 따라서 가격 지수의 가중치 맞죠?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다음에 합하래. 자, 결국 104 곱하기 0.6, 110 곱하기 0.3, 110 곱하기 0.1 해서 더하고 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얘는 몇이 나와? 104 곱하기 0.6은 62.4가 나와요. 맞죠? 60 나오고 4, 6에 24, 62.4. 얘는 몇 나와요? 110 곱하기 0.3은 얘는 쉽게 나오네. 33이 나오죠. 0.1은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그럼 이거를 더하세요. 자, 그러면 95.4에다가 또 더하니까 106.4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6.4가 됐어. 됐죠? 이 106.4는 뭐가 되는 거야? 가중 물가 지수라고 하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품목별 소비 지출액은 A, B, C의 순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왜? A가 가장 많으니까 가중치가 높겠지. B가 그 다음으로 많으니까 그 다음 2번이겠지. C가 가장 적으니까 0.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됩니다. 2번. 단순 물가지수를 사용을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이다. 맞죠? 3번. 단순 물가지수에서는 B와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맞죠? 왜? 얘도 110, 얘도 110 숫자가 동일하니까. 4번. 단순 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 물가지수를 사용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단순 물가지수가 아까 몇이었어? 108이었어. 가중 물가지수 몇이었어? 106.4였어. 근데 이게 더 높아? 아, 지금 얘가 반대로 됐구나. 사용할 때보다 가중 물가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틀렸죠. 지금 얘가 더 높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하기 위해 앞에 공식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단순히 더 높았습니다. 108이고 106.4니까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가중 물가지수를 사용을 하면 거래 비중이 큰 A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죠? 왜? 얘의 가중치가 제일 커서 숫자가 얘가 제일 크잖아. 얘는 110이고 104야. 이때 단순 가격지수로 봤을 땐 얘가 당연히 더 높지. 하지만 가중치를 곱해버리면 얘는 62.4가 되는데 얘는 33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틀린 것은 4번 뿐이었다. 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야, 얘들아. 기쁘지? 기뻐, 쌤도. 우리 다음 주는 제발 얼굴 보면 수업할 수 있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결과가 나왔을까?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보기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와, 올해 얘기야. 맞죠? 올해 비 때문에 지금 과일이랑 채소 가격 아시죠? 수박 작은 거 하나 작년에 같으면 10,000원도 채 안 했던 게 지금 20,000원입니다. 또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요것으로 봤을 때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 농작물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걸까? 원유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되겠죠. 생산자가 농작물에 사실 크게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정답은 목 아프니까 정답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5번이죠.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의 가격은 농산물에서 생산자에 따라 농산물에서 생산자의 판매 단계의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이건 뭐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을 것이다. 자, 이 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물가지수 자체도 낮을까?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알게 된 정보로는 일절 알 수가 없죠. 왜?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거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였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되는 거야. 틀렸음은 아니야.
근데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5번이야. 아, 그래도 1, 2, 3, 4, 5번 해야지. 해보자.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맞죠? 왜냐?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으면 곧 이어서 그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건을 사게 되는 소비자에게 물가지수가 오르겠죠. 2번,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맞는 말이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재료와 중간재 등을 포괄하게 되므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맞죠? 원유가 원재료가 되면 곧바로 파급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의 가중치는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의 변동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맞죠? 생산자가 농산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치? 당연히. 하지만 그 가중치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농산물의 중요도는 다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지수의 변동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알 수 없음으로 되겠습니다. 아, 끝났어, 어린이들. 축하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뿅뿅.